저는 박명숙입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혼자 낯선 곳으로 떠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버스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니 산골 마을의 적막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그리워질 정도였죠. 게스트하우스 앞에 서자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과 삐걱거리는 문짝이 제 처지와 닮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시에 더 이상 머물 이유도 돌아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로비라고 부르기엔 너무 초라한 공간에 낡은 소파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멈춰 있었고 화분의 식물들은 반쯤 말라가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카운터 뒤에서 나타난 중년 여성이 따뜻하게 웃어 주었어요. 이순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던 그 사람의 미소가 처음으로 제 마음에 작은 온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방은 2층 끝에 있어요. 조용하실 거예요. 이순자가 안내해 준 방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멀리 산자락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혼자만의 공간을 가졌다는 생각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지난 30년 동안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유로워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막막하기만 한 걸까요? 저녁 무렵 배가 고파서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이순자가 라면 하나 끓여주겠다고 하더군요. 거절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오랫동안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버텨왔는데 이제는 그런 자존심도 사치처럼 느껴졌거든요. 간단한 라면이었지만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해준 음식이었습니다. 이순자가 마주 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 주었어요. 이 게스트하우스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이유가 있다고 하더군요. 다들 상처를 안고 오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지세요. 이순자의 말이 위로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과연 저도 나아질 수 있을까요? 40년 넘게 쌓인 상처와 자존심이 그렇게 쉽게 치유될 리는 없을 텐데요. 밤이 되자 게스트하우스는 고요해졌어요.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계획도 목표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내기만 하면 되는 걸까? 창문 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네온사인에 가려 잘 보이지 않던 달이 여기서는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을 바라보며 조금씩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아침 일찍 눈이 떠졌어요. 도시 생활 때의 습관 때문인지 6시가 되기도 전에 저절로 잠이 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풍경이 낯설면서도 평화로웠어요. 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로비로 내려가니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는 보지 못했던 다른 투숙객들이었어요. 모두들 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저는 도윤입니다. 젊은 남자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도연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았던 저에게는 그런 친근함도 부담스러웠어요. 박명숙입니다. 짧게 대답하고 다른 사람들을 둘러봤죠.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는 중년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저분은 최영호 씨입니다. 좀 까칠하시지만 나쁜 분은 아니에요.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귀띔해 주었어요. 최영호라는 사람은 제가 바라보는 것을 눈치챘는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에서 묘한 적대감이 느껴졌어요. 이순자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간단한 토스트와 계란 후라이였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다들 함께 앉아 식사를 하는 분위기였는데 저는 어색해서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도연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서울에서 왔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따라올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냥 도시에서요. 최대한 간단히 답했죠. 도연은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히 그 정도의 예의는 지켜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최영호가 갑자기 일어서며 의자를 밀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식당에 울렸습니다. 시끄럽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명백히 불쾌감을 드러내는 투였어요. 저를 향한 것 같아 기분이 상했습니다. 뭘 잘못했다고 저런 식으로 대하는 걸까요? 영호 씨 좀 그러지 마세요. 이순자가 조심스럽게 말렸지만 최영호는 대답도 없이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남은 사람들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저런 분이에요. 도연이 위로해 주었지만 이미 기분이 상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오후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주변에는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물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최영호와 마주쳤어요. 그는 저를 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다 똑같아. 잠깐 구경하다가 금방 떠날 거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려다가 그냥 참았어요. 괜히 시비를 걸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의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정말 저도 그런 사람일까요? 저녁 시간 이순자가 따뜻한 차를 내려주었어요. 둘만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최영호 씨가 왜 저를 그렇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순자는 잠깐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분도 아픈 사연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실 거예요. 그런 말로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또 누군가와 부딪혀야 한다는 생각에 피곤해졌어요. 그냥 조용히 혼자 지내면 안 되는 걸까요? 며칠이 지나자 게스트하우스의 일상에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이순자와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친절했고 최영호는 계속 저를 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최영호가 가끔 혼자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혼잣말이려니 생각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그의 목소리였어요. 간절하고 애절한 톤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사과하는 걸까요? 궁금했지만 나서서 물어볼 용기는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따뜻한 물이라도 마시려고 했는데 최영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빈 공간을 바라보며 또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왜 대답이 없어? 화가 났나? 소름이 돋았어요.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대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조용히 부엌으로 가려는데 바닥이 삐걱거렸어요. 최영호가 벌떡 일어나 저를 쳐다봤습니다. 순간 그의 눈에서 당황함이 스쳤어요.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요? 방금 내려왔는데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영호는 무언가 들킨 사람처럼 불편해 보였어요. 저도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 마시려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세요. 최영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어요. 남겨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이상한 일이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다음 날 이순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최영호 씨가 가끔 혼자 말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순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잠깐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분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가족을 잃으셨거든요. 가족을요? 교통사고였어요. 부인하고 딸이 한꺼번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픈 목소리로 사과를 하고 있었던 거구나. 갑자기 그에 대한 미움이 연민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제였어요? 한 3년 됐나? 그때부터 여기 계시는데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계세요. 저도 가족과 떨어져 사는 아픔을 알기에 그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됐어요. 다만 제 경우는 스스로 선택한 일이고 최영호는 어쩔 수 없이 당한 일이니까 훨씬 더 아프겠죠. 그날 저녁 최영호와 마주쳤을 때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여전히 무뚝뚝하고 날카로웠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상처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봤어요. 최영호는 깜짝 놀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가요? 차가운 대답이었지만 전보다는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작은 진전이었지만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한다면 언젠가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섣불리 다가가다가 그의 상처를 건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어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에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또 최영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오늘 새로운 사람이 말을 걸었어. 어떻게 해야 할까? 혹시 저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지만 더 이상 엿듣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워 그의 아픔에 대해 생각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어지러워서 제대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고 속이 메스꺼렸어요. 억지로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복도까지 울렸나 봐요. 금방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명숙 씨, 괜찮으세요?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걱정스럽게 불러왔어요. 대답을 하려는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들어가 봐야겠어요. 이순자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곧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화장실 문 앞에 쓰러져 있었어요. 어머, 얼굴이 새파래요. 이순자가 급하게 저를 부축해 침대로 옮겨 주었습니다. 도연은 물을 가져다 주고 심지어 최영호까지 나타났어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도연이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비도 걱정이었고 무엇보다 남에게 신세 지는 게 싫었어요. 평생을 강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괜찮습니다.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그래도 확인해 봐야죠. 이순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그냥 쉬면 나아질 거라고 우겼죠. 결국 사람들은 물러갔지만 1시간마다 돌아가며 상태를 확인해 주었어요. 도연은 미움을 끓여다 주고 이순자는 해열제를 구해왔습니다. 심지어 최영호도 조용히 와서 이마에 손을 대보며 열을 확인해 주었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최영호가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에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누군가의 관심이 고마워졌을까요? 이틀 동안 알아누웠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돌봐주었어요. 식사는 물론이고 빨래까지 해주었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아본 게 언제였나 싶었어요. 열이 내리고 좀 나아졌을 때 이순자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는 그냥 남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가족이에요. 이순자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가족이라. 정말 오랫동안 잊고 지낸 단어였어요. 명숙 씨도 힘든 일이 있어서 오신 거죠? 네, 더 이상 숨길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남편의 외도, 자식들의 냉대, 홀로 감당해야 했던 모든 것들을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혼자서 다 짊어지려고 하셨군요.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순자의 따뜻한 손이 제 손을 덮어 주었어요. 그제서야 정말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괜찮아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평생을 강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었어요. 그냥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로비로 내려갔어요.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많이 나으셨어요? 도연이 반갑게 맞아 주었어요. 최영호도 안색을 살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였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모두들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이런 따뜻함을 받아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처음으로 이곳이 안전한 곳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된 후 며칠이 지났어요. 그동안 쌓인 고마움 때문에 최영호에게 먼저 다가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가 홀로 앉아 있는 걸 보면 안타까웠거든요. 최영호 씨,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어요. 최영호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제 제안을 받아들인 거였어요. 카페 구석에 마주 앉았는데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들었어요. 결국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최영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요? 이순자 씨가. 저도 혼자라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해라고요? 최영호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제가 실수한 것 같았습니다. 너무 성급했나 봐요. 가족을 잃은 아픔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과는 차원이 다른 아픔인데 함부로 이해한다고 했으니까요. 죄송해요. 제가 경솔했네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위로한다고 하면서 상처만 더 깊게 만들어요. 최영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눈에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아세요? 집에 가면 아무도 없거든요. 부인이 좋아하던 화분도 딸이 그려놓은 그림도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말 한마디가 그의 상처를 건드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뭐예요? 가족이 살아있으면서 스스로 떠나온 주제에. 그 말에 저도 화가 났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요. 저도 힘들었어요. 30년 동안 혼자 모든 걸 견뎠어요. 그래도 선택권은 있었잖아요. 저는 선택할 틈도 없이 모든 걸 잃었어요. 둘 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카페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최영호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 버렸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후회했습니다. 괜히 나서서 상황만 더 악화시킨 것 같았어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니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호 씨가 많이 화가 나 보이던데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가 실수했어요. 상황을 설명하니 도연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숙 씨 잘못이 아니에요. 영호 씨도 너무 오래 혼자 있어서 그래요. 그래도 제가 더 조심했어야죠.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는 건 당연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도연의 말이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최영호와의 관계가 더 멀어진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동안 최영호는 저를 완전히 피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차가운 태도가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이 저를 찾아왔어요. 명숙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영호 씨도 언젠가는 마음을 열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저도 처음엔 영호 씨와 많이 부딪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도연의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급하게 가까워지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요. 그날 밤 늦게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나섰는데 최영호가 또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그날 같이 가지 말라고 할걸.
그의 목소리에 깊은 자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것에 대해 자기 자신을 탓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용히 돌아가려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먼저 털어놓는 거였죠. 최영호 씨. 그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도 후회하는 일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외도했을 때 그냥 참았어요. 아이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견뎠죠. 그게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최영호가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처음으로 제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이들은 저를 원망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왜 그런 아빠와 살게 했냐고요. 그래서 집을 나오신 거군요. 네, 모든 걸 잃었다는 점에서는 저희가 비슷한 것 같아요. 최영호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여전히 경계는 하고 있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선택할 수 있었고 당신은 그럴 수 없었죠.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함부로 말해서 죄송했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최영호가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저도 너무 심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당신도 아픈데 제가 그럴 권리는 없었죠. 처음으로 그가 사과하는 모습을 봤어요.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영호와의 그 대화 이후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여전히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날카롭게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간단한 대화도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오후 최영호가 혼자 마당에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평소보다 더 우울해 보였어요. 망설이다가 다가가서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오늘이 딸 생일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 그래서 더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몇 살이었어요? 12살. 케이크를 좋아했어요. 생일마다 직접 만들어줬는데 최영우가 처음으로 가족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었어요. 딸 은지가 얼마나 밝고 예쁜 아이였는지, 부인 수연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요. 그날도 은지 친구 생일 파티에 가는 길이었어요. 제가 바빠서 못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 수연이가 데려다 주겠다고. 그래서 자책하시는 거군요. 제가 데려다 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최영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아픔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분들이 원하실까요? 당신이 이렇게 자책하는 걸요.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 혼자 있어서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기분을 알았어요. 혼자 있으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점점 더 어두워지거든요. 같이 있어 드릴게요. 괜찮아요. 저도 혼자 있기 싫어요. 솔직하게 말했더니 최영우가 고마운 듯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를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아침에 만나면 인사하고 가끔 함께 산책도 했습니다. 최영우는 여전히 가족을 그리워했지만 예전처럼 혼자서만 끙끙 앓지는 않았어요. 며칠 후 최영우가 저를 찾아왔어요. 명숙 씨 가족은 어떻게 됐어요? 연락하고 지내시나요? 아니에요. 제가 나온 뒤로는 한 번도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보고 싶죠? 하지만 제가 돌아간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최영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도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데 당신은 만날 수 있는데도 만나지 않고 있네요. 그렇게 보면 그렇네요. 언젠가는 용기를 내셔야 할 것 같아요. 최영우의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정말 저는 도망만 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혼자 생각해 봤어요. 아이들에게 연락을 해볼까? 하지만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다음 날 도연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내일 마을에서 작은 축제가 있대요.
다 같이 가보는 게 어때요? 오랜만에 밖으로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았어요. 최영우도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너무 오래 여기만 있었네요. 축제 준비를 하면서 모두가 즐거워했어요. 이순자는 간식을 준비하고 도연은 일정을 짜고 저와 최영우는 함께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나갔습니다. 시장에서 쇼핑을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명숙 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떡볶이요.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은지도 떡볶이를 좋아했어요. 매운 걸 잘 못 먹으면서도 자꾸 먹으려고 했죠. 최영우가 딸 이야기를 할 때 예전처럼 슬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한 추억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나아진 것 같아 다행이었어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에 최영우가 말했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저도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싶어요. 내일 축제 재미있을 것 같네요. 네, 정말 오랜만에 기대되는 일이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나니 이렇게 편해질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니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축제 날이 밝았어요. 마을 광장에는 알록달록한 천막들이 늘어서 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활기찬 풍경이었어요. 와, 정말 오랜만이네요. 도연이 신나서 이리저리 둘러봤어요. 이순자도 즐거워하며 우리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최영우조차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었어요. 떡볶이 가게 앞에서 모두 함께 앉아 먹었어요. 매운 걸 못 먹는다던 최영우가 의외로 잘 먹어서 놀랐습니다. 은지가 좋아했다고 하니까 괜히 맛있게 느껴져요. 그의 말에 모두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예전 같으면 슬퍼했을 텐데 이제는 좋은 추억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작은 공연도 봤어요. 아이들의 노래와 춤이 정말 예뻤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왜 우세요?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냥 행복해서요. 이런 기분이 언제였나 싶어서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행복이었어요. 아무 걱정 없이 사람들과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모두 함께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어요. 하루 종일 밖에 있어서 피곤했지만 기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웃은 것 같아요. 최영우가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로비에 모였어요. 이순자가 따뜻한 차를 내려주었고 자연스럽게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 모두 상처를 안고 여기 왔네요. 도연이 말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이유로 이곳에 왔지만 결국은 아픈 마음을 달래러 온 거였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순자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처음엔 낯선 사람들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여기 와서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더니 모두가 공감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요. 처음엔 사람들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혼자 있으면 오히려 외로워져요. 최영호의 고백에 모두가 놀랐어요. 그가 이렇게 마음을 열어 보인 건 처음이었거든요. 가족이 뭔지 다시 알게 된 것 같아요. 꼭 피가 섞여야 가족이 아니구나 싶어서요. 도연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이곳 사람들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럼 우리 정말 가족이 되는 건 어때요? 이순자가 제안했어요.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저도 찬성이에요. 하나둘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마음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라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럼 앞으로 서로 많이 의지해요.
네, 힘든 일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이야기해요. 모두가 약속했어요. 더 이상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지 않기로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았던 제게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해준 거였죠.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처음 여기 왔을 때도 이 달빛을 봤는데 그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외롭고 막막했던 그때와 달리 지금은 따뜻하고 평온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할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한 달이 더 지나고 마을에 첫 눈이 내렸어요. 하얀 눈이 게스트하우스 주변을 덮으니 더욱 아늑해 보였습니다. 모든 게 새하얗게 변한 것처럼 제 마음도 깨끗해진 기분이었어요. 눈이 정말 많이 왔네요. 아침에 창문을 열자마자 최영우가 감탄했어요. 요즘 그는 자주 웃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의 어두운 모습은 거의 사라졌어요. 오늘 밤에 눈 축제를 하자고 했는데 어떨까요? 도연의 제안에 모두가 좋다고 했어요. 이순자는 벌써부터 무엇을 준비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모두 함께 준비를 했어요. 마당에 작은 눈사람도 만들고 따뜻한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일이라 서툴렀지만 그만큼 더 재미있었어요. 명숙 씨는 정말 요리를 잘하시네요. 도연이 제가 만든 호떡을 맛보며 칭찬해 주었어요. 누군가 제 음식을 맛있다고 해준 게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 자주 만들어줬거든요. 가족들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긴 했는데 직접 말해준 적은 없었어요. 그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은 그립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제 마음을 채워주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본격적인 축제가 시작됐어요. 마당에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눈이 계속 내려서 마치 동화 속 같은 풍경이었어요. 정말 예쁘다. 이순자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달빛과 눈빛이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정했어요. 갑자기 최영우가 말했어요. 모두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집에 돌아가려고요. 정말요? 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으려고요. 수연이와 은지도 그걸 원할 것 같아서요. 최영우의 얼굴에 결단이 서려 있었어요. 많이 생각한 끝에 내린 결정인 것 같았습니다. 좋은 결정이에요. 제가 말하자 최영우가 고마운 듯 미소를 지었어요. 명숙 씨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영우의 말이 마음 한구석에서 울렸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모닥불 주변에는 우리 넷만 남았어요. 따뜻한 불빛과 차가운 눈, 그리고 밝은 달빛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요. 처음 왔을 때는 그냥 숨고 싶기만 했는데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나 봐요. 맞아요. 서로 기대고 의지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이순자의 말에 모두가 동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혼자서는 견딜 수 없던 일들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연락하며 지내요. 당연하죠. 우리는 가족이니까. 서로 약속하며 웃었어요. 설령 각자의 길을 가게 되더라도 이 인연만큼은 계속 이어갈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도 앞으로의 계획들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어요. 새벽이 가까워져서야 각자 방으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니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곳에 온 지 벌써 2달이 넘었네요. 처음에는 하루하루 견뎌내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매일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최영우처럼 저도 언젠가는 용기를 내서 가족들에게 연락해야 할까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 제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거든요. 상처받은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치유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것도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의 날들을 소중히 살아가겠다고요. 게스트하우스의 밤은 깊어갔지만 제 마음은 밝아지고 있었어요. 달빛 아래서 맞이하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